자, 우리가 문학의 갈래를 네 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서정, 서사, 교술, 극갈래입니다. 이 중에서 통곡할 만한 자리는 교술 갈래인데, 교술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글이다. 깨달음을 주는 글이다.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 교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글이 교술 갈래고, 여기 나오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수필이나 여기 나오는 뭐 고전 수필, 한문 수필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필 갈래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유라는 건 뭐 비유법이 쓰였겠죠. 비유법 어떤 걸 빗대어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잖아.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이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보조관념 같은 경우는 표현된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표현된 대상.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이 내 마음이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호수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다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표현된 거. 요 두 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사성이 있어야 돼. 유사성. 유사성은 비슷한 점이겠죠. 어떤 비슷한 점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비유법에는 대표적으로 은유법이 있고 또 얘기해도 직유법이 있겠죠. 보통 직유법이 쓰였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통곡할 만한 자리죠. 통곡이라는 게 뭐예요? 크게 우는 거야. 크게 우는 것이 통곡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술자가 얘기하는 건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다.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뻤을 때도 울게 된다. 그러니까 칠정이라고 하죠. 일곱 가지의 감정이 있다면 그 일곱 가지의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 일곱 가지의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 통곡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플 때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 통곡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고, 뭐 사색은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얘기이고요. 광활한 요동벌판입니다. 요동벌판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여기에 산둥반도가 있고 요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산지로 돼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엄청나게 넓은 벌판이 쫙 보이는 거야. 그럼 어때?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조선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광활한 대륙으로 탁 나왔을 때 그 기분, 그게 통곡할 만하다. 확 트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지? 좁은 곳에서 넓은 공간으로 나왔을 때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기쁨의 감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넓게 트인 공간을 보는 순간 울어볼 만하다. 그만큼 아주 기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건 뭐냐면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통념도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뭐냐면 항상 확인을 해야 돼. 통념이라고 했을 때 어학사전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라고 돼 있잖아. 일반적으로 돼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생각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건 동어반복이네.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들,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통념을 깨트리는 여기서 끊어줘야 돼. 통념을 깨트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일반적인 개념을 깨트리는 참신한 발상이라고 나오네요. 참신한이란 뜻은 새로운 생각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생각. 그럼 새로운 생각이 뭐냐? 일반적으로 슬픔에만
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어떤 다른 감정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쁨의 감정에서도 기쁨이나 다른 감정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제 일반적인 통념을 깨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이다. 문답이라는 건 묻고 답하는 거죠. 문답은 묻고 답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을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예, 문답이라는 게 정진사의 물음, 이제 나의 답변, 정진사의 물음, 나의 답변 이런 식으로 문답에 의해서 묻고 답하는 거에서 아, 이야기가 전개된다. 됐죠? 그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7월 초 8일 갑신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1780년이라고 되어 있어. 정확하게 18세기 정도 되겠죠? 18세기 말입니다. 18세기 말이에요. 18세기 말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원래는 이 사신이라는 게 국경지대를 오가는 게 옛날엔 자유로웠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상인이나 학자나 그 다음에 승려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를 했었어. 중국 그쪽 국경지를 맞대고. 근데 조선 초에 어떻게 됐다?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국경이 폐쇄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누구만 이동 가능했겠어? 사신만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갈 수, 갈 수 있는 기회가 아, 드물었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신들의 자제나 아니면 제자들만 개인 수행원의 자격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을 오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군관이라고 얘기해요. 제자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행원의 자격으로 세상에 대한 시각, 듣고 보는 것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을 오갔단 말이야. 주로 사신들의 아들, 제자, 얘네들을 같이 데려갔어. 그치? 그래서 경륜을 넓히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 그리고 또 뽀찌가 있어요. 보너스 찌끄레기. 뭐냐면 가가지고 책 같은 거 사오잖아. 책을 그거를 우리나라에 팔면 큰 돈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박지원은 제자 군관의 자격으로 박지원 팔촌형을 따라서 중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청나라로 이동한 거예요. 청나라. 됐죠? 청나라는 실사구시, 그러니까 실학이 되게 발전된 나라에서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학문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나라가 경제 대국가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명나라를 깨부시고 과학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발전을 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청나라를 업신여기고 있단 말이지. 배울 건 배워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제자 군관의 자격으로 청나라를 갔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숙명배청합니다.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했었어. 명나라 숭상, 그다음에 청나라 배척했어요. 또는 존화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존화양이. 이것도 비슷해. 명나라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침,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얘네 중국 그 민족 있죠?
한족들이 세운 나라는 숭상을 하는데 한족들이 세우지 않은 오랑캐의 나라는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기행수필이잖아. 기행수필은 요 3요소가 있죠. 뭐가 있냐면 여정, 견문, 감상이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써줘야 돼요. 여정, 그다음에 견문, 그다음에 감상입니다. 여정, 견문, 감상. 여정은요, 말 그대로 여는 뭐겠니? 여행,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 여행 일정, 여행, 일정. 여행 일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행의 경로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여행의 경로, 또 언제 어디를 갔는지. 그치? 네, 다 비슷한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 순으로 작성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정은 여행 일정이고 여행의 경로고 언제 어디를 갔는지 시간 공간의 순서대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견문은 뭐겠니? 견은 보다의 의미겠죠. 견은 보다의 의미고 문은 뭐가 되겠어요? 문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보고 들은 거. 여기는 여행 중 보고 들은 것을 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보다, 듣다. 여행 중 보고 들은 거야. 됐죠? 그러면 그 고장의 경치라든가 풍속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게 견문입니다. 견문. 그렇죠? 그다음에 감상은 뭐냐면 감상은 여행에서 느낀 것들을 써는 거겠죠.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쓰는 게 뭐다? 감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행 일정, 언제 어디 갔는지 시간 순으로 쓰는 거, 견문, 보고 들은 거, 뭐 어디서?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 그 고장의 특이한 점들을 보고 들은 것 쓰는 거다. 감상한 여행에서 느낀 점. 오케이?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정, 견문, 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지? 그치? 정사는 여기에서 박지원의 팔촌형인 박명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명원. 정사, 박명원. 우두머리죠.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예요. 오른쪽 아래 나옵니다. 박명원과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어딜 갔는지 나오죠. 삼류하라는 그 물이 세 갈래로 흐르는 지점이 있어. 이게 예전에 내가 그림으로 아예 그려줬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산둔방도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흐르나 그럴 거야. 요쯤 되겠죠?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삼류하를 건너 정확하게는 여기랑 좀 더 가까울 것 같아. 요쯤일 것 같아. 왜냐하면 요걸 건너자마자 넓은 지역이 나오는 거니까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그러니까 어디를 건너 강을 건너서 냉정이라는 지역에서 조반 아침밥을 먹은 거예요. 여정이죠. 여행 일정이죠. 그렇죠? 이거 체크.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일정. 10여리를 가다가 10여리는 4km죠. 4km. 정확하게는 10리는 3.92, 3.93 정도 돼. 그러니까 4km로 생각하면 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산지를 쫙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가면은 지금은 중국 지역이지만 이쪽이 간도잖아. 여기가 북간도고 이게 서간도란 말이야. 간도 지역이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험하겠죠. 요걸 지나가면 이제 평지가 나타나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완전히 팍 트인 지역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12월일을 가다가 근데 이제 당연히 그쪽 벗어나기 전에는 뭐야? 산기슭이 있었겠죠. 돌아나가니 태복이란 놈이 정진사의 하인이죠. 정진사의 하인 태복이란 놈이 갑자기 국궁을 하고는 몸을 굽히고는 그쵸? 아, 우두머리급한테 몸을 굽히고는 국궁 몸을 굽히고는 말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백탑이라는 건 흰색 탑이에요. 흰색 탑. 기억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잠깐 보여줄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거대하게 생겼어. 백탑, 중국 백탑이 한 7층, 8층, 9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게 현신이란 건 몸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야. 아, 요 이 탑이 아니야. 이 탑 말고 이미지로 볼게요. 이렇게. 아, 요겁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백탑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백탑이 살아있어갖고 예, 이동하는 사신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진 않잖아. 저쪽 멀리 백탑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태복이란 놈이 우두머리들 앞에 가가지고 몸을 엎드리고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레나에다 백탑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현신하였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히려 백탑이 와가지고 몸을 드러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치? 백탑이 보인다는 의미고요. 의인화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또 출제 포인트가 나와요. 주객전도입니다. 주객.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객전도라고 얘기해요.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걸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백탑이 몸을 드러내었기에 이에 아래입니다. 원래 주체는 누구니? 주체는 나잖아. 우리들이잖아. 우리들이 저 객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탑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 근데 제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그게 주객전도고요. 주객전도적 표현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나중에 다 나눠줄 거야. 일단 6개만 볼게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이건 뭐냐면 부기 공명에서 공명이야.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그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도 날 꺼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날 꺼리니 내가 자연 속에 머물면서 사는 게 좋아. 근데 그래서 내가 자연 속에서 사는 걸 원하는 거지. 부귀공명을 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부귀공명이 나를 오히려 꺼린다고 표현하고 있어. 내가 꺼리는 거지 걔네들이 날 꺼리는 게 아니잖아.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야?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2번이 많이 나와요. 6고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건곤이 날다려 니르기를 말하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이거죠. 건곤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은 자연이지. 자연이 나에게 말하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자연이 나한테 함께 늙자 하더라고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내가 자연 속에서 늙고 싶은 거야. 내가 늙고 싶은 거를 자연이 마치 나와 함께 늙자 하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체와 객체를 뒤바꿔서 표현하고 있잖아. 그치? 주객전도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었는데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나를 속였구나. 이건 뭐야? 이거 시조 한번 했었거든요. 기억나니? 얘기는 했었는데 주추리 3대는 삼줄기가 저기 위에 있어. 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가 대문 나가지고 문지방 위에 딱 보니까 검은색 흰색이 보여서 님인가 보다 신발 벗고 버선 벗고 쭉 달려가고 있는데 옆으로 흙깃 보니까 작년에 세워둔 주추리 3대 3대 껍질인 거지. 3대 줄기인 거지. 그래가지고 남이 봤으면 웃길 뻔했다. 근데 내가 속은 거지 얘가 나를 속인 게 아니잖아. 근데 얘가 마치 나를 속인 것처럼 표현했어. 이것도 주객전도죠. 오케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표현되는 것을 주객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농벽계와 수성제도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영농벽계는 영롱한 벽계, 푸른 개, 시냇물, 수성제도.
여러 소리를 내는 새들은 이별을 원망하는데 얘네가 이별을 원망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걔네들을 떠나보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걔네를 두고 가야 되잖아. 다시 인간 세계로.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거야. 근데 오히려 시냇물과 우는 새들이 나랑 이별을 원망한다라고 표현했잖아. 그게 아니죠. 반대로 표현한 것도 주객전도입니다. 이것도. 자, 주객전도적 표현이고 나중에 또 들을 거고요. 다시 볼게요. 자, 백탑이 현실은 백탑이 몸을 드러내었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우리가 보는 거지 얘가 몸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주객전도죠. 이거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의인법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의 의인법이에요. 거의 의인법이야. 산이 날 에워싸고 이런 표현도 있거든. 자, 주객전도적 표현도 많지 않아요. 산이 날 에워싸고 이것도 주객전도적 표현이야.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싸가지고 씨나 뿌리며 살아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내가 자연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것도 주객전도야. 주객전도라고 나오진 않았지, 그치? 그 다음에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얘가 산이 얘기하는 거야.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흑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박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 몸딸처럼 사여 목숨 그 몸딸처럼 살아라 한다. 그 몸딸처럼 살아라 한다. 안 나왔지만 이것도 주객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주객전도 뭘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보통 검색을 해도 많이 안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정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청산별곡에 조롱곤 누룩이 매와 잡사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술이 나를 붙잡아. 술이 나를 붙잡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머물다 갈지 고민하는 상황. 그것도 이제 나중에 주객전도 알려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주객전도적 표현이고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건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객전도적 표현인데 여행으로 들뜨고 흥겨워하는 태복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치? 이 태복은 아까 정진사의 하인이라고 했죠. 아, 백탑이 현신했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내가 우리들이 목적한 그 목적지에 거의 가까워 오고 있는 거잖아. 계속 보이는 거니까.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무라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자 여기서부터 체크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안광이라는 건 눈의 빛이죠. 눈의 빛 여기에서는 눈의 정기라고 표현했죠. 눈의 정기 그러니까 눈이 어질어질한 거야 그냥 호련히 검고 둥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넓은 요동 벌판을 보고 어지러운 거야. 너무 넓고 충격적으로 벌판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치? 이거는 단순하게 뭐가 보인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왜소한 존재구나, 미미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다시 말하면 땅이 매우 넓어서 어질어질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지? 요동 벌판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건 미미한 존재, 별것 아닌 존재로구나. 우주 속의 인간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됐죠?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자, 이 나는 바로 서술자이자 작가인 나입니다. 서술자이자 작가입니다. 이게 교술관례라고 했잖아. 서술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작가가 곧 서술자고 서술자가 곧 작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작가인 나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라는 건 감동받은 겁니다. 감동받아가지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통곡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울기 좋은 곳이로구나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왜 울기 좋은 곳이야? 근데 여기 밑에는 뭐라고 돼 있니? 요동벌판에 대한 벅찬 느낌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는 건 울기 좋은 곳, 너무 기뻐서 한바탕 울 수 있는 장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운다는 얘기야. 너무라고 정말 기뻐서 울음이 나올 만큼 감동적인 감동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이게 어디예요? 요동벌판이죠. 그렇지? 요동벌판. 넓은 요동벌판을 보고 어질어질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장소가 진짜 어지러워가지고 뭐 충격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넓고 너무 광활하고 인간에 비해서는 완전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딱 그 장소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거죠. 벅찬 감동을 얻은 거야. 그 기쁨이에요. 이런 장소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라고 얘기했죠. 그 통곡은 슬픔의 통곡이 아니라 기쁨의 통곡이다. 넓은 장소를 얻었을 때 그 감동을 뭐라고 표현했다? 울음을 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공간이로구나라고 본 거죠. 이렇게 천지간은 건 하늘과 땅 사이의 세상에 자 여기에 체크하시고 정진사의 물음이죠. 왜 물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소설자인 나 박지원이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라고 얘기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통곡이라는 게 왜 그래? 울음은 슬픔의 울음인데 왜 통곡이라고 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툭 터진 곳이라는 게 보통 넓은 장소잖아.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벼랑간 뜬금없이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상식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야.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상식적, 그 다음에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정진사와 같은 물음을 가질 수 있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슬픔의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상 기쁨의 감정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냐라는 거죠. 상황상 기쁨의 감정이 충만해야 하는데 갑자기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 말해서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죠.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 어디예요? 요동벌판이죠. 만나서는 벼랑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상식적인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슬픔의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다르니까 상황상 기쁨의 감정이 충만해야 되는데 갑자기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궁금증인 거죠. 이제 하고 묻기에 나는 자 그러면 여기에 정진사는 여기다가 써주세요. 뭐라고 하면 정진사가 나의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 또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천하의 장관을 보고
감탄해야 하는데 울음이 터져 나온다고 했기에 그런 거죠. 그치? 응. 자, 그리고 요 위에다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정진사의 물음에다가 글쓴이, 정진사는 글쓴이의 일행이죠. 정진사는 글쓴이 일행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답의 구성이다. 문답의 구성이라는 건 묻고 답하는 구성이란 얘기입니다. 묻고 답하는 구성이다. 됐죠? 하고 묻기에 다음 자. 그렇긴 하나, 나의 답변이죠. 그렇긴 하나, 상식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감정이 나오는 게 맞다. 그렇긴 하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글쎄, 천고의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그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게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 천고의 영웅들도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소리 없는 눈물이었어. 소리 없는 눈물이었어. 두어 줄기의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였어.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울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해온 역사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음의 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단지 칠정이 뭐니? 칠정 아까 얘기했죠. 희로 애랑 애요욕 이렇게 있잖아. 칠정 일곱 가지 감정인데 기쁨, 뭐야? 노여움, 슬픔, 그다음에 사랑, 사랑, 미움, 그다음에 욕심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제 이 칠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라고 알고 있지. 여기서 끊고,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 속에서만 울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얘기야. 그렇죠? 실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이건 뭐예요? 상식을 뒤집은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울음 속에, 슬픔 속에서 울음을 유발하는 건데, 이 사람은 슬픔만이 아니라 실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의 어떤 감정들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지?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기쁨, 아까 얘기했죠. 요거 1번짜리입니다. 1번. 그다음에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노여움이죠.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즐거움 얘기했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아도 울음이 날 만한 걸세. 원래는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곱 가지의 감정이 극에 달하면 다 울음이 날 수 있다. 칠정의 그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다 울음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아,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가는 데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감정을 정화한다는 거네.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 음, 막히고 억눌린 감정들을 시원하게 푸는 것은 울음이라는 거죠. 그치? 자, 여기다 하나 써주시는데 뭐라고 쓰냐면, 슬픔 외에도 울음을 유발하는 감정들이 존재한다. 자, 이것들은 이들을 모두 해소, 정화하는 울음의
긍정적 기능이란 얘기죠. 그렇죠? 칠정의 감정들을 모두 해소 정화하는 울음의 기능이라는 거야. 여기 어디에?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 시원하게 풀어버리고. 그치? 울음의 긍정적 기능들입니다. 통곡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우레와 같아라고 했으니까 직유죠. 직유법. 아까 비유법입니다. 됐죠?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의 절실한은 이건 뭐야? 느낌,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하다는 뜻이겠고, 그러니까 뭐야? 통곡 소리는 크게 우는 소리는 하늘과 땅의 큰 소리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하다. 개가 이렇게 짖네. 개 소리 내지 마라. 사리에 절실한 것이나 웃음소리가 뭐가 다르겠는가? 웃음과 울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웃음이나 웃음이나 울음이나 둘 다 지극한 감정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정진사는 일반 사람을 대표하고요. 이 작가, 서술자 박지원은 좀 보편적인 생각보다는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정진사 입장에서 요동볼판을 보고 감탄하는 게 당연한데 박지원 입장에서는 한바탕 울고 싶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을 하겠죠. 왜 이게 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냐 했더니 울음은 기본적으로 모든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터져 나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기쁨을 울음으로써 정화시키고 싶다, 풀고 싶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진사 입장에서는 슬픔에서 비롯됐다고 울음 자체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울음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감정이다라고 의문감을 가진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할 때 울음이라는 게 터져 나온다. 근데 이게 정치인사 입장이 나쁜 생각이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죠. 하지만 박지원은 좀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의적이고 개성적이고 참신한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장. 자,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뭐라고요? 진실한 통곡 소리. 그러니까 진실한 큰 울음을 울 만한 크게 칠정이 극에 달할 때, 칠정이 극에 달할 때 크게 울어 감정을 해소하는 상황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다시. 진실한 통곡 소리, 크게 울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다. 진실한 통곡 소리는 아무 장소에나 나오진 않는다 이 얘기야. 울음이라는 것도 칠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건데 아무 장소에서나 그 울음이라는 게 진실한 울음이라는 게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 때 가의는 사람 이름이죠.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 장소에서나 울지 못했다는 얘기야.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크게 울부짖었으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울음의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울은 거야. 적절한 장소라, 적절한 상황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나라의 가의의 자 여기에다가 써주세요. 이것만 적어주면 돼. 한나라 가의의 사례를 들어 진정한 울음은 지극한 상황을 겪어야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실한 통곡소리, 칠정이 극에 달했을 때 크게 울어 감정을 해소하는 상황이 아무 장소에나 터져 나오지 않아요. 가히도 마찬가지였어.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서 참고 있었어. 그러다가 통곡의 어떤 그 상황을 딱 맞이해서 그때 울부짖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치? 아니, 정진사는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그렇죠. 정진사는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나 또한 그대를 쫓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여기선 뭐야? 정진사의 물음으로 되어 있지만 정진사가 박지원의 지금 이 대답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정 가운데 어떤 감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진사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정진사는 글쓴 이의 울고 싶은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에 나는 그건 갓난한 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에게 물어보래.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7정 중 7가지의 감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처음에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네. 얘가 갓난아이의 울음은 뭘 보고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와 달을 보고 태어나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 옆에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울 수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웃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리적 표현. 이거 체크하시고.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하니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근심, 걱정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갓난아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 위에서 자, 지금 누가 묻고 있어요? 정진사가 실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 나는 얘기하고 있어요. 갓난아이에게 물어봐라.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실정 중에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냐? 처음에 해와들 보고 부모들 보고 그다음에 부모 옆에 꽉 찬 친척들 보고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화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어차피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딱 눈앞에 죽어가고 있다는 상황이야. 어차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걸 알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야? 태어났을 때 즐거워하고 웃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야. 해와 달 보고, 부모 보고, 친척들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거지. 모두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는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글쓴이는요, 요런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지. 글쓴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야.
맞죠? 모두 죽고 살아서 허물, 걱정, 근심을 계속 겪기 때문에 태어난 것을 후회해서 운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기뻐서 우는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겠죠?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뱃속이니까 좁아 터져 있잖아. 그치?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자, 이거는 이 밑에 있는 건 뭐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박지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박지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밑에 그 정확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왔어. 태중, 뱃속에 있을 때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 진짜 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그러니까 즐겁고 기쁠 때 나오는 답답한 곳에서 터져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답답한 곳에서 넓은 곳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 조작이 없는 진실한 소리를 응당 우리가 본받는다면, 오케이? 금강산 비로봉,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봄에도 한바탕 울만한 적당한 장소란 얘기야. 어린아이가 답답한 곳에서 탁 넓은 곳으로 트여져 나왔을 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고, 그치? 쳐다보고 하는 울음. 또 하나,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 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술자, 작가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우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 그 장소가 두 군데 있다. 금강산 비로봉에서 쳐다본 동해, 또 하나는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 사장에 가도 울만한 장소. 지금 요동벌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회관까지 1200이니까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삼이라는 건 없어. 벌판이죠.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아교 풀로 붙인 듯 저쪽 지평선에 하늘과 땅이 붙어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실로 끼맨 듯 하고 복음이라는 건 옛날과 지금이죠. 옛날과 지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됐죠? 그래서 어머니 태중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어머니 뱃속의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좁은 조선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좁은 조선에서 넓게 툭 트인 공간을 보니까, 요동 벌판을 보니까 답답하면서 벗어났잖아. 또 하나는 이게 지식 자체가 또는 생각 자체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조선의 좁은 생각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어떤 좀 생각이 튀어져 있는 청나라라는 넓은 공간에 왔으니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비좁고 폐쇄적인 곳, 어머니 태중, 조선이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지식인 사회의 폐쇄성을 어머니 태중으로 볼 수 있겠고 넓은 곳 다시 말해 청나라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오케이? 자,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청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눠갔다. 나는 주부 노달동 병곤 박래원 정지사 겸인 2학년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10배쯤 되니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10배쯤 되니 요동 여행기를 써놨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주에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별판과 맞먹을 만하다. 그러니까 백탑을 보니까 요동별판을 맞먹을 만큼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로 백탑에 적은 백탑기가 뒤편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성 자체가 기, 승, 전, 결이죠. 시상을 일으키고 전개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답의 형식이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고 다음 장 몇 페이지를 보냐면
62쪽. 통곡할 만한 자리에 나타난 글쓴이의 감정은 요동볼판을 보고 글쓴이는 한바탕 통곡하고 싶다. 근데 이건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지극한 기쁨에서 울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울음은 인간의 칠정, 희노, 애락, 애호욕이죠. 기쁨, 노염,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이 만든 그 감정이 극에 이르면 울 수 있다는 얘기야. 슬픔만이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의 감정이 극에 이르면 다 울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 태중에 갇혀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와 기뻐서 우는 것이다. 오케이. 그죠? 자, 참신하. 글쓴이의 생각 자체가 참신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동불판을 보고 넓고 대단해 라고 감탄을 하는데 왜 운다라고 표현했지? 라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참신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한시 요야를 읽고 통곡하면서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자,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니 그죠? 재미난 비유 신묘도해라. 그러니까 박지원의 어떤 그 울음터라고 한 표현 자체가 신묘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평가죠, 평가. 박지원의 평가입니다. 갓 태어난 피덩이 어린아이가 세상 나와 우는 것에 비유했네. 이게 대단한 생각이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왔어요. 자, 시적 하자는 통곡할 만한 자기가 비유적 표현을 잘 활용했다는 점 평가하고 있다. 이것도 포인트예요. 이거 나온 적 있어. 비유적 표현을 잘 활용했다는 점을 높게 표현하고 있다. 어떤 비유적 표현은? 커다란 울음터라니 재미난 비유 신묘도해라. 그 재미난 비유라는 건 갓 태어난 피덩이 어린아이가 세상 나와 우는 것에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하자. 평가의 근거 여기. 이것도 잘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일단 마무리 짓고